네, 안녕하세요. 간세사 1차 무역영어를 담당하는 최다희 간세사입니다. 네, 오늘은 무역영어 이제 1차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인 만큼 우리가 파이팅 하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무역영어는 무역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이행, 종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성립이랑 이행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겠죠. 어떠한 거래를 이제 이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계약을 따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 계약을 이행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종료 파트에서는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도 그 물건에 대한 클레임할 수 있죠.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거 이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뭐 나름의 AS 부분들이 종료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도 무역계약의 성립과 이행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다룰 거고요. 이렇게 큰 틀에서 먼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어느 정도 시점에 와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하시면 그래도 공부하실 때 내가 어디쯤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무역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국제무역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국가 내에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국내무역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무역영어를 다루는 거는 국제무역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이루어진다. 적어도 둘 이상의 국가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역이라는 거는 이제 물품, 그 재화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내들고 있는 이런 펜, 또는 입고 있는 옷, 이런 것들을 이제 사고 파는 거래라든지 아니면 용역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역의 협정들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관세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무역의 포커스가 이제 물품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항상 국제협정에서는 용역도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간에 사람들 간에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컨설팅 용역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보통은 물품 용역들을 다 다루고 있는 것이고 수출 수입을 총칭하는 것을 국제무역이라고 한다. 즉 사오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것도 무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간단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물론 지금 무역 관련된 전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이미 현업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면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상품 매매 방식 기준 여기 넘어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직접 무역과 간접 무역이라는 게 있는데 크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래 당사자들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느냐 아니면 에이전트나 또는 제3자 또는 이제 대리인이라든지 아니면 대리하는 회사를 통해서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간접 무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 하나씩 체크해 갈게요. 자, 통과 무역이라는 거는 뭐라고 하냐? 트랜짓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요거는 수출 무역의 이제 상품이 수입국에 직송되지 않고 삼국을 경유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중국에서 물품 사올 때 홍콩을 경유했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요 예시가 되겠죠. 항상 우리가 무역영어 공부하실 때 그 용어는 영어로 외워주시자 라는 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개무역과 중개무역 이거 다 발음은 똑같은데 아이무역, 여의무역이라고 할게요. 말 편하게. 요거들의 차이는 실제로 소유권이 제3자한테 이전되느냐 아느냐입니다. 우리가 물품의 이제 무역 거래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관세평가를 배우기도 하고 실제 현업을 하실 거잖아요. 다들 관세사 취득하시고 그때 중요한 판단에서 거래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물품의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위험에 대한 청구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분쟁들이 발생했을 때 또는 악유가 있을 때 관세청구에 악유가 있을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꾸 당사자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은 아이무역 같은 경우는 단순히 중개인인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죠. 부동산 같은 경우 우리가 가장 실생활에 접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하면 부동산에서 우리 물품을 월세 계약, 전세 계약, 매매 계약을 할 때
결국 중개인은 뭐예요? 대리인일 뿐이에요. 우린 누구랑 했어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임차인 간의 계약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 즉 그 중개인이라는 공인중개사가 집을 사고 있는 소유권이 없죠. 네, 그런 경우가 중개무역의 I무역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들을 이제 소개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의무역은 뭐예요? 거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제3국에서. 그래서 소유권이 이제 그 위험이랑 그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부담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무역이다. 그래서 I무역, 여의무역에 대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스위치 무역이라고 해서 수출 수입국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물품도 이쪽이 움직여져요. 근데 대금 결제만 제3국에서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유형무역, 무형무역은 뭐 이제 이거를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물품에 대한 것이냐, 또는 그 밖에 그 서비스나 비용에 대한 것이냐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관세사 되시면 많이 들어볼 내용, 플랜트 수출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기업에 가서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플랜트 수출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수출이 아니라 물품뿐만 아니라 그 하나의 플랜트가 공장을 거의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규 법인, 신규 공장 또는 그거 물품을 사려는 사람한테 설비랑 기술, 노하우들을 결합해서 그 물품이랑 그 기구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사용하고 또는 그거를 설치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나가요. 그래서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녹다운 수출 많죠. 녹다운 수출 많아요. 왜? 현지 공장이 노동이 점점 싼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무비가 좀 비싸죠. 그래서 노동임금이 싼 국가에서 현지 판매를 하거나 거기에서 수출을 하는 게 조금 더 생산적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현지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자국의 부품을 수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왜 있냐면 아무리 노동력이 값싸고 경쟁적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부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의 퀄리티. 우리가 나중에 뭐 이제 기업으로 들어가는 기업 관세사가 되신다거나 아니면 이미 기업에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현지화할 수 있는 부품이 있고 현지화할 수 없는 부품들이 있어요. 그 퀄리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밖의 비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부의 부품들은 수출을 해서 현지에 수입을 해, 현지에서. 그래서 이 현지에 수입된 것들에 조립을 해서 다시 이제 생산을 하는, 최종 생산을 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띈다. 그래서 뭐 CKD나 SKD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넉다운이고 앞에는 얼마나 부품 단위를 쪼개느냐 이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약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위탁 판매는 당연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탁자가 이제 물품의 소유권은 위탁자한테 있지만 판매만 그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는 우리가 판매만 대신 해주는 거고요. 그 밖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다.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바터무역이라는 거는 보통 물물교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무역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고 제가 언급한 거 아닌 것들은 읽지 마세요. 이거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1차 공부하는데. 그래서 정말 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너무 지금 지루하다. 그럴 때쯤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되고 제가 언급했던 거 위주로만 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했던 부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나온다고 한들 그거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보다 우리가 3대 법규나 운송보험 쪽에 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1차 시험 뭐라고 했죠? 남들보다 잘 봐야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가능성 높은 빈출 문제에 최대한 시간을 써야 돼요. 물론 지금 이것도 보호무역 22년도에 기출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걸 안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봐도 괜찮다. 이 문제 하나 틀린다고 해서 내가 시험에 떨어질 거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나는 무조건 시험에 합격을 했어. 한 지금 내가 봤을 때 7, 80점 나와. 이런 것들은 그냥 버리자. 이런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1차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호무역 나왔으니까 보시면 요즘에 근데 이 부분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워낙에 보호무역에 대한 이제 입장이 점점 견고해지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거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특히 보호무역이라는 거는 개념으로서는 그 워딩 자체도 있지만 그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농산물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농산물 관련된 수입에 대한 규제가 빡빡해요. 정부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농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어. 그러면 그때는 관세를 엄청 높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뭐 과일 같은 것들이 이미 한국에서도 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싸게 사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해준다거나 커터제로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목적은 뭐예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왜? 값싼 물건들이 계속 들어와.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산 물건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나라의 물품에 대한 경쟁력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 우리가 종속되게 됩니다. 종속되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면 그땐 우린 이미 늦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 산업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론 수입산이 너무 높게 들어오면은 아쉽긴 하겠지만 계속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한다면 멀리 봤을 때 나중에 이제 그 외국산이 가격을 올렸을 때 대응을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도태가 됐으니까 그 산업이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막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시적인 목적으로. 거기에서는 관세 장벽 제가 말씀드렸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장벽을 두거나 아니면 수입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장난감, 어린이 용품들 같은 거 입에 들어가는 이렇게 자국의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쳐야 되는 비용들 있죠. 그런 비용들로 제한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인증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터제를 던다거나 그다음에 세이프가드 같은 경우는 WTO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관세 평가를 배우면서도 알겠지만 무역에 대한 전 세계 규범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WTO 그 협정에 나와 있는 수입 구제 조치로서 이렇게 중국산의 뭐 철강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철강 대표사들 있죠. 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을 거라는 이제 조사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보전할 수 있는 그 피해액 정도만큼의 세이프가드를 발동을 해서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 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출입의 절차는 뭐 보통 요런 절차를 따른다.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품 구매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국제무역 특성상 뭐 거래선을 발굴하거나 신용조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수출 승인 받고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공부 안 해서 모르겠는 데가 아니라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수준이에요. 나중에 시험에 나온다고 한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시장을 먼저 조사를 해야겠지. 시장 조사하면 뭐 그게 리스트가 나오겠죠. 이 사람한테 팔 수 있겠다. 또는 이 사람한테 구매하면 되겠다. 거래선을 발굴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말 맞는 사람인지 신용조회를 하고 그러면 너랑 거래할래? 라고 견적을 보내겠죠. 그다음에 이제 거래 조회를 하고 청약가 주문을 해서 결국 승낙이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수출업자라고 한다면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물품을 조달해서 통관을 진행을 해서 통관 진행하면서 발생되어지는 서류들을 이제 바이어에게 주고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이렇게 일련의 절차가 있는데 요 내용의 상세 내용들은 한번 여기 읽어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들에서 관세사 역할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통관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거래선 발굴 부분에서도 상담을 받기도 해요. 그러한 코트라나 공공기관 통해서 상담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통관 부분, 그 다음에 수출 절차가 끝나면 또는 수출 이제 통관을 하면서 발생되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원산지 증명서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환급이라든지 이런 파트에서 우리가 도움을 주게 된다. 앞에 나왔던 운송 서류와 관련된 수출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가 국제무역 거래에 있어서
상업송장이라는 말을 아마 주구장창 들으실 거예요. 그건 뭐냐?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하는데 견적서를 이제 낸다라고 하죠, 보통. 견적서가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견적이 확정이 되면 커머셜 인보이스라는 것이 이제 발급이 됩니다. 이거는 직접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엑셀 파일이나 또는 자기가 쓰는 회사마다 쓰는 송장들이 있어요. 없으면 뭐 일반적으로 뭐 개인이 수출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서 상업 송장 샘플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거기에는 보통이 그 물품의 명세라든지 파는 사람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구매하는 사람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아 누가 거래 당사자이고 어떤 물품을 사고 파는구나 그리고 이 물품의 가격은 얼마인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 신고를 할 때 상업송장, 수출 신고를 할 때 상업송장을 근거로 수출 수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적으로 거래에 사용되는 송장이다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뭐 견적서라든지 또는 뭐 세관에서 확인하는 송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앞에 나와 있던 공용, 세관, 영사 송장 이런 것들은 보통 중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개도국이라든지 이러한 특수한 국가들 간에서만 요구를 하지 우리나라가 주로 거래하는 뭐 중국, 인도, 미국, 아세안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현업을 하시면서 보실 수는 없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송장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 인보이스라고 세금 계산서를 텍스 인보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당연히 이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을 재화나 용역을 교부했다라는 거에 대한 영수증이다. 요거는 사실 국제무역 거래라는 것보다는 그냥 국내 거래에서도 이루어지는 텍스 인보이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것들에 가로치고 영어로 다 나와 있잖아요. 무조건 영어에 대한 용어를 외워줘야 됩니다. 영어로 된 용어를 외워서 그게 제대로 된 건지를 확인하는 시험이 무역 영어예요. 그래서 무역 영어 시험지 딱 펼쳐시면 가장 최근급 기출안을 펼쳐보세요. 펼치시면 감이 올 거예요. 아, 이거는 다 영어로 되어 있구나. 그걸 먼저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아직 기출시험지 못 봤다라고 하면 최근 거 기출시험지 하나 먼저 지금 출력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선지는 몇 개가 있구나 이런 거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어떻게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무역계약이란 국가 간의 물품계약으로서 수출상인 매도인, 셀러와 수입상인 바이어 간의 권리의무를 약정하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한 2차 시험에 서문 정도에 쓰기 좋은 내용들이에요. 당장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쭉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면은 보통 무역계약은 주계약, 즉 매매계약이 있을 거고 종속되는 계약으로 운송보험, 금융계약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역 영어에서 다루는 법규들이 매매계약 위주로 되어 있긴 해요. 그 3대 협약들 중에서 2가지가. 근데 그 사이에서도 운송보험, 결제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배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무역계약의 특성으로서 이렇게 낙상유불이라고 저는 외웠던 것 같아요. 보시면 낙성합의계약, 즉 승낙과 이제 청약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뭐 사실은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어떠한 요물계약이라는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선지급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없어도 승낙과 청약만 있으면 이제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해서 낙성계약이라고 하고 대가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상무계약이죠. 양 당사자 간에 권리 의무가 있으니까요. 어떤 의무에 특히 매도인은 물품을 줘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을 줘야 되고 이런 거 외우실 때 영어로 외워주시면 된다. 이게 이제 합의의 의미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영어를 잘하면 조금 도움되기는 해요. 이런 것들을 외울 때
찍을 때도 아 이게 합의의 의미 같은데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대충 공부를 좀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있거나 하면. 근데 괜찮다니까요. 우리 그냥 지금 외우면 돼요. 이런 게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무역영어 시험 잘 본다? 진짜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런 데에서 내가 추측을 하는데 아리까리한 부분, 아리송한 부분에서 내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영어를 좀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분류식 계약이다. 특별히 뭐 명시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아도 뭐 구두라든지 묵시적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물론 다 남겨두긴 하죠. 근데 그 무역계약 특성상 그냥 구두로 나 이거 발주할게, 너 이거 보내줘, 그래 나 해줘, 그래 나 이거 보낼게, 돈 보냈어 라고 하는 것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무역계약의 특징은 우리 2차 시험 때 그 제가 서문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내용들에 대한 이제 근거를 찾을 때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쓰기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이해가 있어야 앞으로 배우는 법규에 대한 것도 하나하나 이해가 돼요. 저는 사실 제가 생동차를 떨어지고 좀 고민을 했었어요. 저는 그 1년 동안, 생동차 준비하는 1년 동안 준비 기간은 짧았지만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1년차 때 공부했던 거랑 2년차 때 공부했던 거랑 이해하는 폭이 확실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말했던 거 있죠. 제가 지금 앞에서 무역계약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나중에 그래서 이 조항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 현업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 특징이 진짜로 여기에 있었네? 반영이 돼 있네? 이 조항은 그 특징을 이제 특징에 대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해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그 생동차 준비할 때는 외우기에 급급해서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씩 말씀드렸던 것들이 지금 당장 모두 다 암기해야지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는 날이 올 거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요게 나와요. 그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선적 그 운송과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비용에 대한 부담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요거는 우리가 아마 뒤에 선적비, 양육비가 나올 건데 인코텀즈나 또 그 밖에 운송 쪽 얘기를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요거 이렇게 접어두시거나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으시고 다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설명드릴게요. 라이너텀 또는 벌스텀이라고 해요. 벌스라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벌스텀이라고 하는데 항상 이거는 영어로 외워주셔야 되고 선적비와 양육비, 선적이라는 거예요. 물품을 실는 거고 양육은 물품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 조건으로 한다? 선사부동 조건으로 하는 거다.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운임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운임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그 이제 우리가 인코텀즈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그 인코텀즈 안에서 그 이제 운송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운송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에 따라서 FOB 조건 같은 경우는 선적비, 양육비를 수입자가 또는 CIF 조건에는 수출자가 결국에는 부담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운임에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선사 기준으로 봤을 때 라이너텀은 선적비, 양육비를 선사가 부담을 하는 거구나. 선사가 부담하는데 결국에 실제로 까보면 누가 부담한다? 수출자든 수입자가 부담을 하겠지. 왜냐하면 운임을 지불하니까. 그 다음에 FIO라고 해서 선적비, 양육비가 뭐예요? Free in, out이잖아요. 모두 선사가 부담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선적 누가 해? 하주 네가 해. 내리면 누가 해? 하주 네가 해. 여기서 말하는 하주는 물품의 주인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선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수출자가 있는 거예요. 또는 양육을 할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이제 여력이 되는 하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FIO를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운임에 재배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프리인이라는 거는 선사가 어디에서 프리예요? 선적에서 풀이라는 거예요. 선적 네가 해. 대신 내릴 때는 운임에 내가 포함한다. 즉 선사가 부담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프리 기준은 선사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사는 선박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프리 아웃은 당연히 선적비만 하고 양육 네가 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쭉 넘어가고 요거는 제가 따로 그 무역계약 기타 조항이라고 해서 OT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빈출되는 3대 협약이나 운송보안 빼고도 가끔씩 그 무역계약에 있어서 들어가는 기본 조건들이 있어요.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 조항들을 문제로 내거든요. 영문으로 냅니다. 아마 최근 기출연도 지금 문제집 이제 출력하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학습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 학습 자료를 보세요. 학습 자료랑 같이 보시면 되고 하나씩 설명드리면 escalation clause라는 것은 우리가 에스컬레이션이 오른다라는 거잖아요. 물가가 갑자기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요즘에 워낙 변동이 심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한 사람이 그거를 부담을 하는 데에서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물가가 너무 올랐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좀 해주자라는 내용을 넣어야 돼요. 보통은 우리 무역거래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의 검토는 법무팀 또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많이 맡기긴 할 텐데요. 그래도 종종 그 법인에 있다 보면 또는 어딘 사내 관세사로 있다거나 아니면 뭐 공공기업 또는 그 밖의 이유로 무역 계약서를 볼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무역거래 계약서를 이제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셀러 입장이거나 또는 이제 바이어 입장일 때 이런 조항들이 들어있는지 이런 조항들이 들어있을 때 내가 지금 검토해주는 나에게 클라이언트 되는 분한테 이 조항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또는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봐주거든요. 근데 그걸 봐주려면은 우리가 이 정도에 대한 선행 이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언론 클로즈 같은 경우는 부지약관이라고 하는데 그 컨테이너 있죠. 우리 컨테이너라는 것이 보통 영상에서 가끔씩 보셨을 텐데 그 선박에 네모난 철제 형태로 막 다닥다닥 쌓아놓는 것. 그 안에 요 하나가 컨테이너라고 말하는데 그 컨테이너 안에 물품을 넣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수출을 하거든요. 또는 이렇게 수입을 해와요. 근데 이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운송인은 이 물품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까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하주가 신고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고 하주 너 신고 내용을 따른다. 그래서 이런 거는 부지약관이라고 두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매매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가부적 용인약관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거 UCP 때 공부를 할 거라서 요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불가항력 조항 요거는 웬만한 무역거래 조건 계약서를 보시면 다 있을 거예요. Force Majeure Clause라고 하고 무역거래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천재지변 같은 거 있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 절대 예상할 수 없는 거.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들의 책임을 면제시키자라는 거예요. 나 물품 보내고 싶은데 지금 난리가 난 거야. 그럼 당연히 못하는 거죠. 이미 홍수 나고 산사태 일어났는데 그거는 그 당사자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이행하려고 했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면책을 위한 조항이라고 하면 되고 나머지 뭐 권리침해 조항이라든지 저작권에 대한 이제 악유가 있는 뭐 캐릭터 상품을 구매한다거나 그럴 때 많이 쓸 거고 소송에 대한 거, 그다음에 중재에 대한 거. 우리가 계약 종료 파트에서 볼 텐데 계약을 이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통은 소송이나 중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재판은 어디서 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하드십 클로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폴스 메저리랑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불가항력 조항도 있고 하드십 조항이 있어요. 근데 불가항력 조항은 천재지변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통제 범위는 넘어섰어요. 진짜 비욘드 컨트롤이라고 해요. 근데 하드십 같은 경우는 이행은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이행을 하게 되면 한쪽이 너무나 힘들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물가가 엄청 올랐던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막 구해올 수 있어. 원재료를 구할 수는 있는데 이 구하는 게 너무 팍팍한 거죠. 근데 그 기간을 맞춰야 돼. 이런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수정을 좀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놔뒀고 그다음에 완전계약 조항도 이것도 많이 들어가는 필수 조항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청약과 승낙을 하고 무역계약을 성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요구 조건들을 이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할 텐데요. 그런 절차 다 필요 없고 이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만 다 맞다고 봐. 앞에 얘기했던 우리가 앞에 회의에서 했던 것들 다 일단은 제껴. 이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만 다 맞는 걸로 볼 거야 라고 하는 게 완전 계약 조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보통 이제 이제 계약서의 앞부분에 있던지 아니면 끝부분에 있던지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계약은 이미 체결했어. 근데 계약 체결했는데 우리가 구두로 합의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또는 메일로 합의한 게 있었어. 근데 그거를 계약서에 안 넣었다? 그러면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계약서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이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조항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밖에 워런티 조항 또는 손해배상 조항, 그다음 배상 조항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분성 조항이라고 해서 한국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 가지 조항들 중에서 막 두세 가지 조항이 법률상에 좀 무효가 됐어. 유효하지 않게 됐어요. 그 조항이. 그러면 나머지 조항은 유효에 가져간다. 계약 전체를 파기하는 게 아니라 그 조항만 배제한다라는 겁니다. 분리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분은 가능하다, 분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효인 거 빼고 나머지 것들만 가져가자. 이런 것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 조항이라고 해서 앞부분에 이 계약의 체결의 배경, 목적, 내용들을 넣고 있어요. 왜 넣냐? 이 계약을 이제 해석을 할 때 보통은 우리가 규정들을 이제 법규들을 해석을 할 때도 반드시 그 법의 제정 목적이나 의의를 보셔야 돼요. 개정 의의 같은 것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때 또는 판사가 판단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주체 기관에서 판단을 할 때는 이 법의 목적과 의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각 조항은. 우리가 모든 걸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계약에서 우리 계약의 배경은 어떤 것 때문에 이루어졌고 목적은 이거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악유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조항들 또는 이행에 대한 결과들은 우리 이 계약의 설명 조항에 있는 목적에 맞춰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산업군에서 뭐 좀 유명한 경우다라고 하면 경업금지 조항도 넣어있고 약인 조항이라는 것은 보상, 그 계약의 대가나 보수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권리불포기는 예를 들어서 위반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번 봐줬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나와요 보통 시험이.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품질 조건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딱히 외울 거는 없어요. 앞서 말했던 뭐 선내 하역임부 조건들이 하역임 조건이라든지 계약 조항 같은 것도 어차피 기출에서 많이 볼 거예요. 그때 외우셔도 전혀 문제 없다. 아직 1강까지는 괜찮다. 인코 텀즈 들어갈 때부터 열심히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리마인드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